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판매가 급증한 나이키, 그 이유는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그리고 지난 23일에 나이키 주가가 116달러에서 130달러로 갭상승을 했던 이런 기염을 토해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날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반대로 나이키는 10% 이상 갭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굉장히 집중이 됐었죠. 나이키의 시가총액이 현재 한 154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0조 정도. 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10%가 오른다 그러면 하루 만에 18조 정도의 자금이 나이키로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큰 돈이 나이키로 왜 몰렸을까요? 이것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거 설명드리려면 우선 나이키의 사업 변화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처음에 나이키는 웨어러블 사업을 굉장히 집중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처음 2006년에 나이키가 웨어러블로 처음 나온 제품이 나이키 플러스라는 이런 제품인데요. 왜 옛날 영화 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공원을 막 조깅을 할 때 아이팟으로 음악을 딱 들으면서 조깅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드라마도 그렇고 미드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이키 얘네들이 이거 보고 착안을 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직원들이 전부 다가 아이팟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이팟과 한번 우리 나이키가 한번 뭔가 협업을 해보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이키 신발 아래쪽에 그림과 같이 조그만한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센서를 통해서 뭐 보폭이라든가 거리 같은 게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사용자의 신장과 체중을 딱 입력을 하면 아이팟의 칼로리 소모량이라든가 뛴 거리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아이폰이 스마트폰 나오고 나면서부터 사실 이게 조금 뭐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핸드폰을 어차피 갖고 다니니까 굳이 이런 센서가 있으나 마나 된 거죠. 뭐 아이폰만 갖고 달려도 이렇게 달린 거리부터 뭐 칼로리 소모량 뭐 이런 거 다 측정해주는 이런 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고심하다가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나이키 워치라는 거. 그래서 애플이랑 또 협업을 하죠. GPS 기능이 있다, 칼로리도 계산해주고 전부 다 해준다, 뭐 이런 서비스를 냈는데 역시나 그냥 스마트폰을 어차피 가지고 뛰기 때문에 별다른 효용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사업부는 만들어놨는데 뭔가 성과는 안 내면 안 되니까 또 미련을 못 버리고 만든 게 나이키 퓨얼밴드다 이겁니다.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이런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세우면서 이제 막대한 비용을 써가면서 열심히 마케팅을 했어요. 팔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운동량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에 가까워지면 처음에 빨간색이었다가 이렇게 녹색으로 변화를 합니다. 뭔가 찜찜하면 좀 더 운동을 더 하고 와서 녹색으로 변하면은 이제 자라, 아니면 쉬어라, 뭐 이렇게 운동량을 항상 체크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과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구매하신 분 많이 계시나요? 큰 성과를 거두긴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스마트폰이 등장한 거죠. 이 센서라든가 워치라든가 아니면은 밴드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이런 액세서리가 됐던 거죠. 또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애플에서만 처음에 구동이 됐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진영의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아예 뭐 사용을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엔 2014년에 나이키는 퓨얼밴드 사업 자체를 아주 철수를 해버리고요. 그럼 나이키는 어떤 전략을 성공시켰길래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까요? 바로 온라인 직접 판매입니다. 그림에 보여드리는 점선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인데요. 2016년부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률이 저하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그 틈에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주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나이키 주가는 2016년, 17년, 18년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데 비해서 경쟁사인 아디다스의 주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나이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진짜 잘못하면 아디다스한테 1위까지 내주게 생겼다, 이런 내부적인 위기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 전략을 내놓는데요.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들어간 거죠. 첫 번째로 나이키는 기존의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자사의 신발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 투 컴퍼니 D2C라는 이 전략을 강화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이 나이키가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첫 번째 다이렉트 투 컨슈머, 이 전략이 현재 주가를 상승시킨 나이키 핵심인데요. 기존의 나이키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도매업체를 거치고 소매업체를 거쳐서 소비자들한테 나가죠. 그럴 때 마진이 계속 떼어나가기 때문에 나이키의 매출이 굉장히 크다고 해도 실제 영업이익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키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요. 짝퉁 나이키가 나올 만큼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직접 지금 온라인
온라인 매장을 열어서 소비자에게 직판을 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태까지 된 겁니다. 그림은 나이키의 다이렉트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이 온라인 판매 성장률인데요. 2020년 3분기까지 전년 대비 뭐 거의 30% 40% 이렇게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2021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6월에서 8월까지가 2021년 1분기로 하는데요. 82%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나이키의 영업이익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1년 1분기가 올해 6월에서 8월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마이너스 0.6%예요. 조금 감소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세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4.5%나 영업이익이 더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6.7%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마진은 확실히 높아진 거죠. 그동안에 도매상들, 소매상들한테 계속 마진 띄워주면서 팔다 보니까 마진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공장에서 판매를 하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D2C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마진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글로벌화도 상당히 진척이 됐어요. 일단 북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북미 의존도가 39%로 낮아졌고요. 중화권을 비롯한 아시아 그리고 EMEA 지역으로 매출이 거의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 판매가 계속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미 의존도도 굉장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매출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2C 전략과 이 북미 의존도를 낮추자는 2017년부터 실행했던 이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성과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구간의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10% 이상 갭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 그럼 나이키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이건 작년 11월에 나이키 CEO로 존 도나호가 결정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존 도나호는 누구냐면요. 이베이와 이 서비스나우의 CEO로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 판매, 마케팅 이런 상거래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이런 CEO입니다. 2022년까지 나이키가 자사몰을 통한 D2C 매출을 지금 현재 한 32% 정도 되는데 이 매출을 2022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점점 거래처들을 끊어내면서 나이키가 직접 자사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물량을 뭐 거의 100%까지 끌어올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이키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나이키가 어떤 비전을 꿈꾸는지 이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우선 나이키는 2018년에 고객 데이터 분석 회사인 조디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 셀렉트라는 이런 회사도 인수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가장 효율적으로 고객의 뭐 판매량이나 니즈를 파악하고 재고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 나이키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온라인 판매에서도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되는 거죠. 뭐 제품을 어떻게 진열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제품을 할인해주고 어떤 제품을 뭐 할인을 안 해서 더 이익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고요. 또한 인버텍스 등의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나이키가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반품 사유가 많이 되는 게 바로 사이즈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하고자 이 나이키 핏이라는 이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요. 지금 그림처럼 스마트폰으로 발을 딱 찍으면 이게 3D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가장 발에 맞는 사이즈를 추천을 해줍니다. 신발마다 뭐 당연히 그 사이즈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측정을 해서 권유를 해주는 거고요. 결국에 나이키는 앞으로 도소매를 통한 오프라인 비중을 온라인 직판 이 비중으로 점점 건너뛰게 하는 D2C를 핵심으로 성장시켜 나갈 거다 이걸 볼 수 있고요. 현재 나이키 러닝이나 뭐 나이키 트레이딩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계속 확보하는 전략을 펼쳐 나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고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디지털화할 계획을 볼 수 있고요. 이걸 전문용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리고 지금 그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거고 주가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률은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크도 한번 보면요. 일단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는 뭐 전체 주식시장이 같이 떨어지니까 뭐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이긴 하죠. 하지만 뭐 이것도 리스크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경우에는 현재 전체 매출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 중화권에서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자, 요 부분이 리스크가 되겠죠. 근데 역시나 뭐 이것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 두 가지 이 문제만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를 하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우선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